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오늘 드디어 그동안 공부해왔던 연금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쵸. 제가 3부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 3부작 잘 없잖아. 없어. 근데 제가 요즘 노후 자금 준비와 연금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가 좀 보이지 않나요? 특별기 얘기네, 특별기. 특별기. 이 열정이 과하면 안 되는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막 저것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 3부까지 왔습니다. 자, 3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1, 2부를 공부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럴까요? 네. 그럼 간략하게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좀 심각한데 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은퇴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빈곤층 노령 인구의 증가라고 해요. 좀 슬프네요. 그렇죠. 네. 이 문제를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렇게 막연히 이제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봤더니 우리의 노후 자금을 연금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구나를 일부에서 알아봤었고요. 그렇죠. 막 부러워했었죠. 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권장하고 있는 3층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3층 케이크. 기억나죠. 좀 어렵긴 했지만 1층이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2층이 기업보장의 퇴직연금, 마지막 3층이 사적 연금인 개인연금, 연금저축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또 우리가 왜 연금 계좌를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해 활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아봤었어요. 세제 혜택과 그리고 강제저축이라는 행동장치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디어 3부에서는 연금 계좌를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부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연금 계좌들은 대부분이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가 되어 있는 반면에 연금 선진국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식을 포함한 위험 자산에 투자가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결과가 좀 씁쓸했죠. 그렇죠. 연금 계좌의 수익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2% 내외인 반면에 선진국은 7%가 넘는다라고 100년 통장이라는 책의 내용을 같이 봤었는데요. 이런 연금 계좌의 수익률의 차이가 결국 우리가 노후를 얼마나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와 7%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해보려고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런 수고까지? 엑셀로. 만약 이제 40세인 쓸공이인 애가 연간 900만 원,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900만 원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 900만 원까지 연금 계좌에 앞으로 20년간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이제 연 2%의 수익률과 7%의 수익률로 운용을 했을 때 그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아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900만 원씩 20년간 저축을 하면 원금은 1억 8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의 수익률로 운용을 한다면 20년 뒤에 쓸공이가 은퇴를 하는 60세에 얼마의 자금이 연금 계좌에 쌓이게 되냐면요. 약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일부에서 은퇴 자금으로 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반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하네요. 그러네요. 많이 섭섭하네.
이제 그렇다면 네. 7%의 수익률로 운영이 된다면 네. 20년 뒤에는 얼마가 될까요? 모르겠는데. 두둥두둥. 대략 3억 9,500만 원. 즉 4억 원의 돈이 되더라고요. 차이가 크네요. 그쵸. 차이가 1억 7천만 원의 차이네요. 그쵸. 불입한 원금은 같은데 결과가 좀 차이가 크죠. 와, 너무 크게 손해보는 느낌이다. 그쵸. 그죠? 그러니까 얼른 그 펀드로 갈아타세요. 아, 그래야겠네. 결국 우리가 앞으로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게 된다면 연금 계좌에 얼마를 불입할지 그 규모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계좌를 어떻게 투자하고 운용할지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100년 통장이라는 책에서도 연금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수익률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연금 계좌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DC형 퇴직연금, 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네.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계좌의 네. 경우에는 네. 가입자가 자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계좌거든요. 네. 이제 근데 다만 이 계좌들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개별 주식 투자는 불가하고요. 네.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에는 현금, 연금 펀드, 그리고 ETF에 투자가 가능해요. 네. 특히 이제 파생형 ETF, 뭐 예를 들면 이제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같은 거 있잖아요. 위험성이 큰 것들. 그렇죠. 예. 그거를 빼고 대부분의 국내 상장 ETF의 매수가 연금 저축 펀드 계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괜찮네요. 네. 근데 역시 원금 보장은 안 된다는 거. 원금 보장 안 되죠. 예, 네. 그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IRP의 경우에는 네. 현금성 자산, 예금, 뭐 개별 채권, ELS, ETF, 펀드 이런 더 다양한 자산의 투자가 가능하고요. 네. 대신 ETF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펀드보다 더 제한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네. 파생 상품 비중이 40% 이상인 ETF나 네. 뭐 달러, 원자재 등의 선물 ETF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예, 이거 역시 위험성이 높은 투자라는 거 그쵸. 공통점이죠. 그것은 매수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연금 네. 계좌이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네. 위험한 자산 투자는 좀 어느 정도 제한을 해놓는 거죠. 맞아요. 네. 연금 준비한다면서 솔직히 파생상품 투자한다는 게 모순이거든. 맞아. 그쵸. 그래서 파생 상품은 웬만하면 못한다. 그러니까 파생은 욜로나 하는 거지, 욜로. 그쵸. 그리고 또 IRP 계좌,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경우에는 네. 위험 자산의 자금의 70% 이상 투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30% 정도는 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고요. 맞아요. 최소한 30%는 이 안전하게 만들어놔야지 탄탄하게.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이제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IRP가 좀 더 투자 대상 선정에 제한적이구나. 네. 좀 더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에서는 네. 연금 저축 계좌를 먼저 할까? IRP에 먼저 돈을 넣을까? 라고 네.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답으로 600만 원까지는 연금 저축 펀드에 가입을 하고 네. 나머지 세제 혜택 300은 IRP에 불입을 해서 운용을 해라 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이게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개인 연금 계좌를 가입하고 불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계좌를 텄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투자 가능한 금융 상품에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와, 이거부터가 이제 좀 무섭네. 어려운 어렵네. 이건 그러네. 공부를 해야 하는 분야거든요. 그러네. 제가 읽은 2개의 책에서는 ETF를 활용한 투자를 추천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ETF가 참 요새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국내에 있는 MBA 네. 코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나 진짜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 그 재무관리 선생님이었나? 네. 투자 선생님이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전 세계 ETF를 사서
그거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이게 진짜 외국의 모든 금융 그 칼럼니스트들도 항상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ETF만 해라. 딴 거 생각하지 마라.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전 세계 ETF를 골고루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이제 너의 투자는 끝이다. 지금 여기 와서 투자로를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 맞는 말씀이시네. 그게 2013년도에 제가 들었던 수업이거든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안 했지 나는.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 진가를 몰랐던 거야. 너무 맞아요. 쉬워서. 원래 진리일수록 단순하잖아요. 그쵸. 네. 아쉽네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 그 ETF 상장 지수 펀드잖아요. 네. 얘는 이제 주식처럼 우리가 네. 쉽게 매매할 수가 있어서 개인이 사고 팔기가 용이하다. 네. 그리고 비용이 다른 펀드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 이런 네.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추천을 하는 면도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장점이 하나 네. 있어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모든 종류의 자산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해요. 네. 그 ETF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항상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원금 보장 안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상향이다. 예, 단기적인 투자 상품은 아닌 거죠. 예, 네. 단기적으로는 내려갈 수 있으니까 너무 또 믿지는 마시라.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개인이 채권이나 뭐 원자재, 뭐 부동산 리츠 같은 자산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ETF로 활용하면 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투자 대상의 범주가 좀 넓어지고 네. 결국은 이제 자산 배분을 통해서 효율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 자, 연금 계좌에서는 자산 배분 전략이 중요하다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연금 계좌를 운용할 때 가장 핵심이 자산 배분 전략이다라고 두 책에서 모두 강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연금 계좌는 20-30년 장기로 투자를 하는 계좌이고 네. 장기 투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 가장 걸맞는 전략이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이다라는 건데요. 네. 그럼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이 도대체 뭐냐? 바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맞아. 다 아시죠? 네. 바로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여러 가지 자산군을 조합해서 투자 전략을 짠다면 더 낮은 리스크만 부담하고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뭐죠? 뭐냐면 네. 첫 번째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네. 이 바구니의 선택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바구니들 간의 이제 상관관계.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그 움직임이 서로 얼마나 상관 있는지를 말하는 그 상관 계수가 낮은 자산을 선택해야지 자산 배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명확히 하고 있어야 하고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한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 주식 사고 하이닉스 사고. 네. 이거 완전 이건 한 바구니에 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하고 채권에 나눠서 넣는 거. 그치, 자산군을 네, 자산군을 나눈 거. 이거는 또 바구니가 다른 거죠. 그쵸. 네. 그 바구니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또 어려운 말로 하면 해지. 그죠? 해지. 예, 리스크 해지라고 하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산 배분 전략의 핵심은 지속적인 자산 재분배 활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담았다고 그냥 주구장창 놔두지 말고, 그죠? 네, 다시 한번 또 이 바구니가 맞는 건지 저 바구니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지 생각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난 여러 자산에 골고루 담았어. 다 해놨다. 이런 끝이 아니라 네. 이제 내가 목표한 수익률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각 자산군의 투자 비중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을 했을 거잖아요. 네. 뭐 채권에 뭐 30, 네. 주식에 50, 뭐 다른 기타 자산에 20 이렇게 네. 해놨으면 네. 그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군의 리밸런싱 작업을 꾸준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줘야 하는 거죠. 와,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펀드 매니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랑 두 번째까지 네. 완벽하게 막 하면은 이거는 거의 펀드 매니저 수준이야. 해야 돼, 근데 자산 배분 전략. 그래야 되네, 그래야 돼. 그렇죠. 사실 이 자산 배분 전략은 이제 수익성 못지않게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목표 수익률이 20% 이상 뭐 이렇게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야, 이거는 월가의 천재들도 20%가 안 돼요. 그 워렌 버핏이 20%가 조금 넘는데요. 그러니까 60억 중에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20%.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주변에 주식하신 분들한테 목표 수익률 물어보잖아요. 쉽게 들을 수 있는 답이에요. 20-30%? 삼성 주식 해가지고 뭐 얼마 벌 거야. 그런데 거기에 뭐 5% 이렇게 답한 사람 없어요. 진짜요? 대부분이 뭐 10% 이상, 많게는 20%까지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뭐 따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대박. 이거 진짜 투자가 아니라 투기네,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는 이제 자산 배분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전략이 없다는 것이 이제 제가 읽은 두 책의 공통된 결론이었어요. 제가 사실 이 연금을 공부하면서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져가지고 네. 다음 공부 주제로 자산 배분 전략을 좀 정해봤거든요. 그 자산 배분에 있어서 이 각 투자 자산들의 특징과 그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맞아. 그죠? 네. 그래야 배분이 되잖아요. 그렇지. 상관계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 대충 되겠구나 싶네요. 거기까지 가려나? 그러나. 어쨌든 뭐 언젠가는 하겠죠. 그런 부분도.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투자 공부. 네. 그래서 이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좀 공부를 해서 또 다른 책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조만간 가져볼게요. 되게 어려운 일일 텐데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여러 자료를 좀 찾다가 한 30대 정도의 젊은인 것 같은데 그분이 쓴 글을 좀 봤어요. 이분은 연금 계좌를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본인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뒀더라고요. 그래요? 자, 연금 계좌가 이렇게 혜택도 많고 장점이 많은데 도대체 이 젊은이는 어떤 이유에서 활용을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글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젊을 때 레버리지를 써서라도 빨리 부자가 되는 투자 방법을 활용해서 은퇴 전에 부자가 되면 된다.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뭐 이런 이유로 거의 연금을 조금 멀리하는 사람들도 꽤 맞아요. 있잖아요. 이 방법도 사실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0이 넘어서 보니까 투자의 세계는 너무 냉혹하고 실패의 확률이 너무 크더라고요. 왜 부자가 소수인지 알게 되는. 알겠어. 그치? 난 깨달았잖아. 그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왜 부자가 많지 않은지 알게 되는 거야. 맞아요. 이 연금은 이런 공격적인 투자와는 별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연금은 정말 내가 부자가 되었든 아니든 간에 내 노후의 최저 생활비는 마련해 놓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거고 그래야지 20-30년 후에 나만 연금이 없어서 연금 거지가 되는 비극은 좀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연금은 투자라기보다 정말 그냥
급한 상황을 위한 비상금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그죠? 이거마저도 이 완충장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삶이 피폐해질 수 있는 그죠. 거지.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거고, 그죠? 뭐 그냥 거기서 너무 많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는 거는 조금 욕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축을 한다는 의미가 더 맞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좀 동의를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제 이번에 소개드린 책들 있잖아요. 네. 백년통장 그리고 마법의 연금 굴리기 이 두 책 중에 아무 책이나 한 권 구입하셔가지고 읽으시면서 연금에 대해서 평생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공부를 좀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소개를 다 드리지는 않았지만 네. 뭐 은퇴 후 연금 인출법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펀드, 뭐 TDF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소개되고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되는 내용이 이 두 책에 포함되어 있으니 꼭 우리 쓸공님들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제 백년통장은 좀 더 학술적인 리포트 느낌의 책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마법의 연금 굴리기는 실용적인 이제 재테크 서적 느낌의 책이니까 본인의 이제 성향에 맞게 좀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팟캐스트를 이렇게 매번 준비하는 크리에이터이긴 한데, 네. 이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듣는 거는 정보를 얻는 것이지, 네. 진짜 공부는 이걸 들은 다음에 혼자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연금 공부를 꼭 혼자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아우, 열정 씨가 이렇게 3부에 걸쳐서 연금을 알려주셔서 저도 연금 개념이 머리에 쏙 들어왔어요.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번 연금 공부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쓸공님들도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